기본기 수업입니다. 요즘 우리가 전승된 가르침을 주제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본기 교재에 수록된 범위 안에서 이외에 전승된 가르침을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과거의 부처님들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가 전환될 거다라고 순서를 보았는데, 그 지난 일주 동안에 제가 전승된 가르침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또 하나의 경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전 하나를 그 전승된 가르침의 범주에서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드린 교재 있습니다. 마지막 니까야 121번 공에 대한 작은경입니다. 이 경전 제일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7쪽으로 가볼게요. 자, 7쪽 아래쪽에 가면 안한다여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과거세에 청정하고 구경에 위없는 공을 성취하여 머물렀던 자들은 모두 이 청정하고 궁극에 위없는 공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안한다여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과거세에 청정하고 구경에 위없는 공을 성취하여 머물 자들은 모두 이 청정하고 궁극에 위없는 공을 성취하여 머물 것이다. 안한다여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현세에 청정하고 구경에 위없는 공을 성취하여 머무는 자들은 모두 이 청정하고 궁극에 위없는 공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러므로 안한다여 청정하고 구경에 위없는 공을 성취하여 머물리라 라고 안한다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라고 했어요. 이 경의 주제는 마지막에 읽어드린 청정하고 구경의 위없는 공을 성취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공을 성취하여 머무는 자들, 수행자를 말하면서 과거세의 사문바라문, 미래세의 사문바라문, 현재의 사문바라문, 요거 우리가 전승된 가르침에서 과거의 부처님들, 미래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 요런 전승을 본 거하고 같은 맥락에 있죠. 그리고 사문 바라문 이랬는데 뭐 사문 보통 뭐 출가해서 수행하는 분들 이렇게 되고요. 바라문은 보통은 바라문 이러면은 이제 힌두교, 그러니까 브라만교의 사제 계급 이렇게 알고 있지만 불교 경전에서 쓰이는 바라문은요. 일부 브라만교의 사제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원래 바라문의 의미는 따지자면 아라한처럼 그 바르게 삶을 완성한 그런 사람들을 바라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힌두교 쪽에서는 그러한 바라문의 길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씩 내려와서 뭐 나중에는 이렇게 그 베다를 읽는 일을 통해서 제사 지내는 사제 계급으로 이렇게 이제 왜곡된 낮아진 이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불교 경전 안에서 바라문이라고 나올 때는 바르게 했다란 아라한과 동일한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문 바라문을 말하면서 과거세의 그들, 미래세의 그들, 현재의 그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전승된 가르침으로 인정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경전을 이 공부 자리에서 공부하기로 한 겁니다. 어쨌든 청정하고 구경에 위없는 공을 성취해서 머물자. 요게 주제가 되는 경전입니다. 그런데요, 이 공이라고 하는 말,
황제법부님, 공이라고 하면 뭐죠? 글쎄, 한문이랑 비어 있다는 거. 그렇죠. 예. 그 자세한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듣는 말로 이 공이라는 데 대해서 이제 저만 그렇게 들었는지 법원님들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공에 대해서 가장 그 유명한 분이라고 하면 아마 용수 스님, 뭐 용수 스님, 뭐 중론 이래 되죠. 그런데 용수 스님이 쓴 중론 그리고 그 뭐죠 그 뭐 25성인가 있죠. 거기에 보면 공을 공즉 연기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연기하는 것이다.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조건적으로 생겨난다는 이건 뭔가요? 원래 있는 거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연기는 그대로 무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혹간의 사람들은 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쓰이지 않던 말이다. 그런데 용수 스님에 의해서 불교 안에서 쓰이기 시작하는 용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이 경전은 제목이 뭐냐 하면 아예 공에 대한 작은 경. 이래가지고 공 자체를 설명하는 경전이에요. 마지막 니까야 152개의 경전 중에 공에 대한 작은 경, 이어서 공에 대한 큰 경, 공을 직접 제목으로 하는 경전이 2개나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외에도 니까야에 보면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냐, 공을 선한 가르침 이런 식으로도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후대에 혹간의 사람들이 공이라는 말은 부처님 때는 안 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처님 때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는 사실 2가지가 있어요. 순야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 아까사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요 순야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하여간 공이야. 그런가 하면 요 아까사라는 것은 어디에 쓰이는 말이냐 하면 공무변처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새끼를 말할 때 그죠?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래 가잖아요. 공무변처를 말할 때 쓰는 원어가 아까사야까나 이렇게 나와요. 이때 사실은 뭐 잘 정의가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사용되는 경전의 용례를 가지고 이해를 해보면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공무변처라고 말하는 이 아까사 이거는 그냥 공간이야. 공간. 그런가 하면 순야라고 하는 이 말은 공간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비어있다. 없다. 그죠? 비어있다, 없다라고 하는 요 개념하고 공간하고는 좀 다르죠. 요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런 개념으로 놓고 볼 때 황제법부님 우리 저기 육계라는 게 있잖아요. 육계가 뭐냐 하면 지수, 화풍, 공신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요 공은 원어가 뭘까요? 자, 우리가 보면 공이라고 한문으로 번역된 원어가
순야라는 단어하고 아까사라는 단어 두 개가 있잖아요. 요 중에 지수화풍 공식 요 공. 이때 요 6개의 공이라는 것은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진 살저름이 있는데 공은 여기에 콧구멍이라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 뭐 이런 의미였잖아요. 이런 공은 원어가 순야일까요? 아까사일까요? 아까사인 거겠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으로 번역된 두 가지가 원어가 다르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공이라고 쓰일 때 이 공이 원어적으로 아까사 공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순야라고 해서 없다라는 개념. 이건 없어, 이건 비어 있어 라고 하는 이건 공간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그 개념. 그러니까 이 법당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광자버부님은 있는데 꾸살로 버부님은 없다고 지금. 그럼 꾸살로 버부님은 없기 때문에 공한 거예요. 이런 개념. 이 차이가 명확해지죠. 공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글쎄 중론 용수스님은 이 공이 어떤 의미의 공으로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연기, 무화 이렇게 썼다 그러면 없음 이런 측면으로 썼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근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각각의 의미를 가져요. 자, 요렇게 공이라는 말이 용수 스님에 의해서 불교 안에 새로이 등장된 단어가 아니고 부처님에 의해서 세계를 설명할 때 쇠계를 넘어선 무쇠계라고 하는 그 높은 하늘 공간을 말할 때 이미 공무변처 아까사 공간이란 말이 쓰이고 있고 이건 수도 없이 나오죠 사실. 그런가 하면 이제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수행을 설명한다 할까요? 이런 중요한 비중 있는 의미를 가지고 순야라고 하는 공이 이미 불교 안에서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거 우리 전제하고 경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마치마니카야 121번 공에 대한 작은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 있는 동쪽 원림의 녹자목 강당에 머무셨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해고룸에 낮 동안에 홀로 앉음에서 일어나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한때의 세존께서는 삭가에서 니가라카라는 삭가의 성읍에 머무셨습니다. 세존이시여, 거기서 저는 아난다여, 나는 요즘 자주 공에 들어 머문다 라고 이렇게 세존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직접 배웠습니다. 여기서 공에 들어 머문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아까살까요? 순야일까요? 이건 제목 자체가 순야로 나오는 거니까 그 없음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그 공에 들어 머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존이시여, 제가 그것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사유하고 바르게 아는 것입니까? 아난다요, 참으로 그러하다. 그대는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사유하고 바르게 알고 있다. 아난다요, 나는 전에도 그랬듯이 요즘도 자주 공에 들어 머문다. 공에 들어 머문다라고 하는 이제 그 수행의 개념, 부처님께서 나는 지금도 그래 이렇게 주제가 나타나죠. 자, 그리고는 이제부터 공이라고 하는 개념, 순야라는 개념. 사실 또 요게 이렇게 봐야 돼요. 이 공이라고 말을 했지만 순야는 형용사야 이게. 그래서 따지자면 없는, 비어있는 이런 의미고 이것의 명사형은요 순야따가 돼요. 순야따.
그래서 순야따라는 말로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야따 공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주제를 잡아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안한다요. 이 녹자모 강당이 코끼리, 소, 암말 등이 공하고 금이나 은도 공하고 여자와 남자의 모임도 공하지만 비구 승가를 조건으로 하는 한 가지만은 공하지 않다. 녹자모 강당이라고 하는 절이 하나 있는 거예요. 위사카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부처님 그 여자 제자 중에 아주 으뜸가는 분 중에 한 분, 위사카라고 하는 제가 여자 신자가 보시한 강당이죠. 이 녹자모 강당을 말하면서 여기에 코끼리, 소, 암말 등이 공하다 이랬어요. 그리고 금이나 은도 공하다. 그리고 남자의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의 모임, 공하대요. 그런데 비구 승가를 조건으로 한 가지만은 공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비구 승가를 조건으로 하는 한 가지 이러니까 비구 승가라고 하는 모임 요 얘기겠죠. 그럼 요 얘기는 뭐죠? 이 녹자모 강당이라는 절이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절 강당 안에는 오직 있는 거는 비구 승가만 있다 이 얘기죠. 이 강당 안에는 코끼리, 소, 암말이 공해. 여기서 공하다라는 것은 그들의 공간이 없어? 이런 얘기 아닌 거예요. 단지 그냥 이것들은 없어 이 얘기예요. 아주 쉽죠. 짠지버부님 공이라는 말이 아주 쉽죠. 그냥 없는 거예요. 코끼리, 소, 암말은 이 녹자모 강당 안에 없어. 금도 은도 이 강당 안에는 없어. 여자 남자의 모임도 이 공간 안에는 없어. 여기는 오직 비구승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구승가를 조건으로 하는 한 가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비구승가만이 여기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비구승가를 조건으로 하는 한 가지만은 공하지 않다. 공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공이라는 말의 의미가 명확한 거죠. 공 참 쉬워요. 없는 거를 공이라고 불러. 공을 굳이 연기요, 무아요 이렇게 용수보살, 그러니까 용수 스님식으로 말하지 않아도 공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한 가지는 그냥 공간이라는 의미의 아까사라는 단어가 공부변조 이런 식으로, 또는 지수학공 공식 6개 중에 공간이라는 요소로서의 공 이렇게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공, 요거는 그냥 없는 거, 없는 게 공이요. 사실은 공이라고 표현 안 해도 되죠. 없다라는 그 상황을 순야따라고 해. 요거면 되죠. 가장 중요한 공부 오늘 마쳤습니다. 공이라는 게 무엇일까? 없는 거예요. 자, 없는 것은 공하고 있는 것은 공하지 않다. 반대말이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부터 경전을 한번 쭉 읽어가 봅시다. 이와 같이 비구도 마을의 상을 사유하지 않고 사람의 상을 사유하지 않고 숲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한 가지만을 사유한다. 그의 마음은 숲의 상으로 깊이 들어가고 순일해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그는 이와 같이 분명히 한다. 마을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어떤 불안도 여기에는 없다. 사람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어떤 불안도 여기에는 없다. 숲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한 가지만의 불안은 있다. 그는
마을의 상으로의 상은 공하다라고 분명히 알고 사람의 상으로의 상은 공하다라고 분명히 알고 숲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이 한 가지에 공하지 않음은 있다라고 이렇게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은 공하다고 관찰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있는 이것은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한다. 안 한다요? 이와 같이 진실하고 전도되지 않았고 청정한 공에 들어감이 있다. 여기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 그대로 경전이 정의해 주죠. 공이 뭐라고요? 거기에 없는 것은 공하다고 관찰해라.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있으니까 있으니까 있는 것은 존재한다라고 이 뭐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없는 것은 없다. 있는 것은 있다. 그 없다라는 것을 공이라고 부른다. 딱 요 얘기 있죠. 그죠? 명확해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 이제 공과 공하지 않음 이야기를 코끼리 소 암말금 여자 남자 이래 하면서 녹자모 강당을 예를 들어서 일단 소개를 했는데 이제 이어가지고 이 경전이 의도하는 바는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이제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자, 지우겠습니다. 자, 녹자모 강당에 있다 없다로서 공하다라는 말을 일단 그 개념을 알려주고는요. 이어가지고 본격적으로는 뭐 어떻게 나타나죠? 상이라고 하는 말로 나타나죠. 상. 여기서 상은 산야예요. 산야가 뭐죠? 우리 그냥 간략하게 그리면 1차 인식에서 식이 생겨나가지고 내입초, 외입초, 식, 3, 4화합, 촉 해가지고 수가 생겨났죠. 그러면 새끼 지어진 식이 2차 인식, 위자라티를 하죠. 이때 수를 대상으로 상이 간섭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상이 병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무명과 함진 이러면은 요게 합쳐져서 찢다가 되고 뭐 이러면서 난디를 만드는 이런 과정은 이제 우리가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삶의 메커니즘.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윗닦아 그리고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가지고 뭐 의업으로 시작되는 이제 본격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뭐 이런 게 이제 사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공을 녹자모 강당에 있다 없다를 가지고 공의 개념을 딱 부처님 지시하시고는 본격적인 얘기를 어떻게 출발하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상을 말하는데 상이 이와 같이 비구도 마을의 상을 사유하지 않고 사람의 상을 사유하지 않고 숲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한 가지만을 사유한다. 자, 상은 상인데 어떤 상이 있느냐라고 보니까 마을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의 상도 있어요. 그리고 숲의 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상태에서 뭐라 그래요? 요 두 가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구가 이 두 가지를 사유하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오직 숲의 상이 아니라 상이죠. 숲의 상 하나만을 사유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그의 마음은 숲의 상으로 깊이 들어가고 순일해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분명히 알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타났죠. 마을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어떤 불안도 여기에는 없다. 요거 어떻게 봐야 돼요? 짠지버분이 마을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어떤 불안도 여기에는 없다. 비구가 자기 스스로를 말하면서 그거 무슨 얘기일까요? 마을에 대한 번뇌가 없다는 그 얘기죠. 근데 단지 번뇌가 없다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뭐 마을의 상이라는 말 자체가 뭐겠어요. 내적인 경향성에서 그저 모든 것을 사람들이 적당하게 뭐 사람도 있고 건물도 있고 이렇게 모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을이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삶이 진행되는 내적인 경향성.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다 모여서 살아가는 마을이라는 것이 내면에서 작용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을에 상이 있다라는 얘기는 2차 인식의 상이 간섭하는데 마을이라고 하는 이 복잡다단한 세간의 생매라고 하는 요게 내면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그걸로 인한 무명과 탐진 난디까지 가니까 윗닦아 해가지고 행위로 갈 때 이 행위가 마을이라는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복잡다단하게 모여 사는 이러한 삶의 과정 이거를 전제로 하고 행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요렇게 오염되는 행위죠. 그러니까 어때요? 살아가면서 마을이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내적인 과정을 거쳐서 행위를 하니까 마을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불안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마을이라고 하는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이어서 행위를 하니까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또 마을에 가서 구박받지 않을까? 뭐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형태로 마을이라고 하는 내적인 측면에서의 그 간섭, 경향성이 작용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삶의 과정에서 하여간 불만족, 불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비구는 어때요? 그 마을의 상이라는 게 없잖아. 없으니까 어때요? 마을의 상이 간섭해서 생겨나는 행위의 결과로 어떤 불안이 있다라는 요 상황을 쉽게 말하면 극복했다 이거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게 그 표현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사람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어떤 불안도 여기에는 없다. 마을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많은 것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그거잖아요. 어떤 사회적이고 교류적이고 그러한 상이 간섭할 때 생기는 게 있다면 그건 아무래도 좀 복잡하고 단안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먼저 없앴다라고 해도 아직까지 사람이라고 하는 이 관념 이러한 경향성이 작용해가지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근거로 행위를 하면 거기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그 존재적인 경향성 때문에 생기는 불안이 있다 이 얘기죠. 근데 이 비구는 어때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경향성까지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한테는 그게 없어. 그리고는 숲이라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숲의 상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숲의 상이라는 건 뭘까요? 마을도 없고 삶도 없는데 혼자 수행에 사는 게 아닐까요? 뭐 그런 개념이죠. 저는 이거를 그래 딱 그 표현을 달리 말하면 뭐냐 하면 마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거로부터 멀리 떠났어. 우리가 보통 떨쳐버린다든가 멀리 여윈다든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세간적인 복잡한 관계 구도나 인간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런 건 이제 내려놓고 수행을 하는 가운데 나는 숲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 한 가지의 내적 경향이 작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비구한테는 이 없어져 버린 두 개 때문에 생겨나는 불안은 없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 숲이라고 하는 이런 나는 숲속에 머물러서 수행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개념. 이거는 그래도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이미 없어졌으니까. 그러나 요걸 조건으로 하는 불안은 있다는 거죠.
요거를 지금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은 공하다고 관찰하고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은 있는 이것은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한다라고 수행자의 상태를 정의하고 안 한다요. 이와 같이 진실하고 전도되지 않았고 청정한 공에 들어감이 있다. 요렇게 좀 더 복잡한 단안한 낮은 것들을 극복하고 올라선 요것이 그 극복해 버릴 만큼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요거 청정한 공이다. 요렇게 지금 공을 정의해 준 거죠. 예, 그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부터 조금씩 올라가요. 자, 다음 문장 보죠. 안 한다요. 다시 비구는 사람의 상을 사유하지 않고 숲의 상을 사유하지 않고 땅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한 가지만을 사유한다. 그의 마음은 땅의 상으로 깊이 들어가고 순일해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예를 들면 안 한다요. 소가 죽을 100개의 막대기로 잘 두들기면 주름이 없어지듯이 안 한다요. 이와 같이 비구는 땅에 요철된 곳 강들과 골짜기, 그루터기와 가시덤불, 산과 울퉁불퉁한 곳 등 모두를 사유하지 않고 땅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한 가지만을 사유한다. 그의 마음은 땅의 상으로 깊이 들어가고 순일해지고 확립되고 확신을 가진다. 그는 이와 같이 분명히 한다. 사람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어떤 불안도 여기에는 없다. 숲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어떤 불안도 여기에는 없다. 땅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한 가지만의 불안은 있다라고. 그는 사람의 상으로의 상은 공하다라고 분명히 알고 숲의 상으로의 상은 공하다라고 분명히 알고 땅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이 한 가지에 공하지 않음은 있다라고. 이렇게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은 공하다고 관찰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있는 이것은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한다. 안 한다요. 이와 같이 진실하고 전도되지 않았고 청정한 공에 들어감이 있다. 우리가 알기로 부처님 가르침이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단박 깨닫는 거 아니죠. 몰록 깨닫는 거 아니죠. 부처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상태로 마을의 상, 사람의 상, 숲의 상 세 가지를 나열하고는 아래쪽에 있는 두 가지가 다 없다. 위에 하나만 있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 마을의 상 하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마을의 상 하나는 지워버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사람의 상, 숲의 상, 그 위에다가 땅의 상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그리고는 사람의 상, 숲의 상 없다. 그리고 땅의 상만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때 땅의 상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 물질, 색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지수, 화풍, 4대. 그렇죠. 그리고 4대 조색해서 이것이 결합된 것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4대와 4대 조색이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하면 지수, 화풍, 4대 요거는 그냥 물질적인 요소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질로 있는 거지 그게 어떤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긴 거는 광희법부님, 요렇게 생긴 거는 광재법부님 요런 식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4대 조색이라는 이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단계를 올라서니까 사람의 상이 그러니까 마을의 상 하나 이제 일찍이 이제 넘어가 버리고 사람의 상도 숲의 상도 없다. 그런데 요 숲의 상, 숲이라는 게 뭐예요? 숲이라는 것은 어쨌든 땅 위에 이렇게 잘 형성되어 있는 숲이잖아요.
4대 조색 이런 개념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 없다 이러고는 땅의 상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땅의 상이라는 것은 4대 조색 개념이 아니라 요소적인 개념으로 무언가 특화되지 않은 그냥 땅이라고 하는 요소, 이런 개념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 비유를 뭐라고 들었나요? 소가죽을, 그죠? 어디 갔냐? 위에서 쓰는 위에서, 아니, 이쪽인가요? 2페이지. 아, 2페이지죠. 소가죽을 100개의 막대기로 잘 두들기면 주름이 없어지듯이 땅이 요철된 곳 강들의 골짜기 구루터기와 가시덤불 뭐 이런 모두한 것을 사유하지 않고 땅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한 가지만 사유한다. 요 얘기는요.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 울퉁불퉁하고 다양한 많은 것들이 조합되어 있는 거지만 그거 그냥 그렇게 구분해서 안 보고 그냥 땅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광자부부님 저기 달나라 여행 하셔요? 기회가 되면 가보셔야죠. 달에 가가지고 지구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지구가 그냥 우리가 달 쳐다보듯이 그래 보일 거 아니에요. 지구 안에 에베레스트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엄청 많은 이런 진짜 뭐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달에 가서 지구를 보면 그냥 하나의 동그라미지 뭐. 항상 거기에 뭐 저기 만리장성이 보인다면요 달에서도. 글쎄 근데 보인다 그래도 그게 그냥 선 하나가 있는 거겠지 뭐. 근데 어쨌든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딱 보면 그냥 땅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지 뭐. 거기에 무슨 뭐 여기는 에베레스트고 여기는 태평양이고 여기는 최강자고 여기는 최강이 이런 거 없다고요, 그죠? 사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구분되어진 특화되어진 뭐 더 내려가면 마을의 상이라고 하는 복잡단단한 관계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땅의 상이라고 하는 요 말은 그냥 땅 요거보다는 지수학공 4대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고 이게 4대 조색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넘어서 가지고 복잡 단안함을 극복한 그냥 지수학공 4대의 개념으로 쇠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상의 작용 요게 되는 거죠. 이어서 나오지만 요런 상태가 아마도 새끼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땅의 상까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안한다요. 다시 비구는 숲의 상을 사유하지 않고 땅의 상을 사유하지 않고 공부변처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한 가지만을 사유한다. 그의 마음은 공부변처의 상으로 깊이 들어가고 순일해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그는 이와 같이 분명히 한다. 숲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어떤 불안도 여기에는 없다. 땅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어떤 불안도 여기에는 없다. 공부변처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한 가지만의 불안은 있다. 라고. 동일한 내용이죠. 그는 숲의 상으로의 상은 공하다. 라고 분명히 알고 땅의 상으로의 상은 공하다. 라고 분명히 알고 공부변처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이 한 가지에 공하지 않음은 있다. 라고. 이렇게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은 공하다고 관찰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있는 이것은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한다. 안 한다요. 이와 같이 진실하고 전도되지 않았고 청정한 공에 들어감이 있다. 그랬어요. 동일한 내용인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제 여기서 사람의 상까지도 일단 완전히 넘어서서 주제에서 배제하고 숲의 상과 땅의 상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공부변처의 상이 나오죠. 공부변처의 상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땅의 상 요것이 이런 4대 말하면서 여기까지로서 새끼를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공무변초부터 무색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음 순서로는 숲의 상, 땅의 상은 없어, 공해. 그러나 공무변초의 상은 있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불안은 있어. 그리고 이러한 상은 없기 때문에 공하다라고 말하고 남아있는 것은 공하지 않아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진실하고 전도되지 않았고 청정한 공에 들어갑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예, 그 개념 이제 동일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요. 안한다여 다시 비구는 땅의 상을 사유하지 않고 공무변초의 상을 사유하지 않고 식무변초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한 가지만을 사유한다. 그의 마음은 식무변초의 상으로 깊이 들어가고 순일해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그는 이와 같이 분명히 한다. 땅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어떤 불안도 여기에는 없다. 공무변초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어떤 불안도 여기에는 없다. 식무변초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한 가지만의 불안은 있다라고. 그는 땅의 상으로의 상은 공하다라고 분명히 알고 공무변초의 상으로의 상은 공하다라고 분명히 알고 식무변초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이 한 가지의 공하지 않음은 있다라고. 이렇게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은 공하다고 관찰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있는 이것은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한다. 안 한다요. 이와 같이 진실하고 전도되지 않았고 청정한 공에 들어감이 있다. 뭐 동일한 이야기가 이제 또 숲의 상 완전 배제하고 땅의 상과 공무변초의 상이 없고 한 단계 올라선 식무변초의 상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요것만은 있다, 공하다, 공하지 않다. 뭐 마찬가지 이제 동일하게 그 다음번에는 공무변초의 상을 사유하지 않고 식무변초의 상을 사유하지 않고 무소유초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한 가지만을 사유한다. 그러니까 뒤에 부분 안 읽어도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 부분이 올라가는 거죠. 공무변초, 식무변초는 공하다.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이게 그냥 공해지는 게 아니고 공무변초의 상을 사유하지 않고 식무변초의 상을 사유하지 않고 무소유초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한 가지만을 사유한다. 그의 마음은 무소유초의 상으로 깊이 들어가고 순일해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라고 하는 요 과정이 있는 거죠. 이러한 수행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낮은 단계는 버려지고 이러한 한 단계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자리를 확보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깊이 들어가고 순일해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거기에 내가 올라섰다 이 얘기죠. 그냥 지금 뭐 이게 그냥 밑에부터 하나씩 없애고 여기 아니라 이러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소유처 만 있고, 자, 요 위에 거는 이제 지워도 되죠. 우리 다 기억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식무변초, 무소유초를 사유하지 않고 비상비비상초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한 가지만을 사유한다 하니 마찬가지 비상비비상초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게 뭐 이래 보면 무색계가 나타나고 있고요. 뭐 무색계 아래 단계로 글쎄 어디를 욕계 색계 구분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욕계와 색계가 이렇게 하여간 구분되어 있죠. 예, 요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페이지 중간으로 가면
아니죠. 5페이지 중간까지 이제 비상비비상처까지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로 넘어가면 안 한다요. 다시 비구는 무소유처의 상을 사유하지 않고 비상비비상처의 상을 사유하지 않고 무상심삼매를 조건으로 하는 한 가지만을 사유한다. 그의 마음은 무상심삼매로 깊이 들어가고 순일해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여기서 무상심삼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상이라는 말이 없죠. 그냥 무상심삼매 이랬거든요. 상이라는 말로 무색계 꼭대기까지를 말해줬죠. 그리고 나서는 이어가지고 다음 단계로 제시된 게 무상심삼매요. 여기서 뭐 심삼매라는 거야. 뭐 마음이 삼매에 들었다 이 얘기니까 무상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되죠. 무상 뭐죠? 예, 무상 니밌다라고. 니밌다. 니밌다 아님, 니밌다를 넘어서 이거잖아요. 니밌다라는 게 뭐예요? 1차 인식의 자리에서 무명의 요소, 욕탐이 작용하면 내입처, 외입처의 관계에서 이 외입처가 왜곡이 되는 거죠. 무명의 요소 탐진치 때문에 왜곡되면 니밌다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지웠지만은 뭐 사유로부터 이렇게 내적인 과정을 거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실려오는 탐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욕탐의 탐이라는 것은 이 상에 어떤 상이 간섭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는 탐이 실려오는 거잖아요. 우리 메커니즘적으로 알죠. 그런데요, 처음에는 마을의 상 이랬을 때는 마을이라는 개념을 둔 탐이 작용했겠죠. 그 마을이라는 탐이 작용된 곳이 1차 인식까지를 오면 니밌다는 마을이라고 하는 이 모여서 살아가는 세간의 복잡한 이런 부분, 그러한 탐진치로 오염된 니밌다잖아요. 왜곡된. 그것이 마을의 상이 없어지고 사람의 상, 숲의 상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어때요? 마지막까지 가면 비상비비상처의 상까지를 왔다라고 하면 간섭하는 게 비상비비상처의 상이니까 탐이라는 것도 비상비비상처 수준의 아주 조금 남은 탐이겠죠. 그러한 탐이 연결되어 가지고 욕탐으로 해서 오면 외입처의 왜곡 상태인 니밌다라는 것도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그 높은 수준에 남아있는 최소한의 탐만큼 왜곡된 니밌다죠. 그런데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까지를 넘어섰어. 이러면 어때요? 이게 아직까지 상에서 상의 병들을 완전히 부수지는 못했다 해도 지금 이 순간에 삶이 전개될 때에 이 상이 무엇을 조건으로 일어나요? 상이라는 상의 무더기 중에 지금 이 순간 어떤 상이 선택되어 가지고 2차 인식에 참여할까? 라고 하면 바로 무명의 요소. 무명의 요소가 어떤 것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상이 선택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상이 비상비비상처의 상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은 순환의 과정에서 욕탐에 실려오는 탐이 비상비비상처의 아주 작은 탐으로 간섭하는 거고, 니밌다도 비상비비상처의 탐이라고 하는 아주 약한 탐에 왜곡된 상태고,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 상도 비상비비상처의 상으로 선택되어서 간섭. 이런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비상비비상처까지를 수행을 통해 가지고 넘어섰어요. 사실은 이거는 비상비비상처를 넘어선 삼매의 상태라고 하면 상수면의 개념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비상비비상처를 넘어섰다라고 하면 이 연결관계가 어때요? 이 욕탐으로 실려오는 여기가
비상비비상초를 넘었으니까 더 이상 탐을 싣고 오지 않잖아요. 탐진치를 싣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입처의 왜곡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입처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욕탐이 탐진치를 싣고 오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무명의 요소가 명의 요소가 되었다. 라고 하니까 니밌다 아닌 상태가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니밌다. 요 아니밌다라고 하는 것을 니밌다를 상이라고 하면서 아니밌다를 무상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무상의 심산매라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지금 여기서 순서로 보여주잖아요. 비상비비상처의 상이 작용하던 그 상황까지를 넘어서 가지고 더 이상 이 상에 병들미 없는 그죠? 그러한 상태로 간섭되어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더 이상 이 외입처를 니밋한 상태로 왜곡시키지를 않았어. 이 상태인 거죠. 사실은 이 상태는 이미 중생의 상태를 넘어선 거예요. 비상비비상처까지가 중생이죠. 이걸 넘어섰기 때문에 상수멸 상태. 그러니까 이제 삼매 상태로 보면 상수멸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니미따로 표현을 하니까 1차 인식에서 더 이상 왜곡이 없는 무상 상태예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 표현을 지금 병은 쓰고 있거든요. 요거요. 참고로 지난 화요일 날 아니다. 수요일인가?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 날 부산 합성경 법회에서 마침 이제 세 가지 삼매라고 해서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 요 세 가지 삼매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요 공에 대한 이야기, 공을 설명하면서 공이라는 것으로 이 상의 상태가 공하다는 것을 말하고 그러면 상의 상태가 공했기 때문에 인식 과정에서는 무상, 왜곡이 없는 상태가 되고 무원이라는 것은 이제 의도 기대 지향의 반대말이거든요. 행위에서도 오염이 없는 이렇게 이제 그 설명한 게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무상심산매, 무상이라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자, 그 상태를 이해한 상태에서 다시 교재를 보겠습니다. 6페이지죠. 안한다여 다시 비구는 무소유초의 상을 사유하지 않고 비상비비상의 상을 비상비비상처의 상을 사유하지 않고 무상심산매를 조건으로 하는 한 가지만을 사유한다. 그의 마음은 무상심산매로 깊이 들어가고 순일해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그는 이와 같이 분명히 한다. 무소유초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어떤 불안도 여기에는 없다. 비상비비상처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어떤 불안도 여기에는 없다. 단지 이 몸을 조건으로 하는 생명의 조건 지어진 유깁만의 불안은 있다라고. 그는 무소유초의 상으로의 상은 공하다라고 분명히 알고 비상비비상처의 상으로의 상은 공하다라고 분명히 알고 단지 이 몸을 조건으로 하는 생명의 조건 지어진 유깁의 공하지 않음은 있다라고. 이렇게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은 공하다고 관찰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있는 이것은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안다. 안 한다요. 이와 같이 진실하고 전도되지 않았고 청정한 공에 들어감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앞에 이야기하고 조금 달라지죠. 자, 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비상비비상처의 상이 작용할 때까지는 어쨌든 아무리 높은 세상이라 그래도 중생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처의 상이 작용할 때는 그만큼의 어떤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상심산매로 마음이 확고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처라는 중생세상의 영역을 넘어가지고 상수멸이라 해도 좋고 공산매라 해도 좋고 무상산매라 해도 좋고 무원산매라 해도 좋은 이런 상태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어때요? 이제 여기는 이러한 무상심산매를 성취해 있는 이 상태에는 더 이상
비상, 비비상처까지를 한계로 하는 중생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떤 불안은 다 없어진 거예요. 중생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일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무소유초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불안은 여기에는 없다. 비상, 비비상처의 상을 조건으로 하는 어떤 불만도 여기에는 없다. 그런데 이 경에서 알려주는 기막힌 이야기 하나가 황제법원이 그러면 다 끝났네요. 비상, 비비상처까지의 중생으로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의 가운데 더 이상 아무런 문제점, 여기서 지금 불안이라고 번역되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점도 없어야 되죠. 그런데 부처님은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을까요? 예. 그럼 왜 몸에 대한 이야기를 부처님은 이 자리에서 하는 걸까요?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한다, 불교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게 짠디버부님 요즘 수행 열심히 잘 하시잖아요. 짠디버부님 혹시 이 몸으로 한 1000년 살라고 수행하셔요? 그러면 기왕 수행하는 거 이 몸으로 한 1000년 살지? 살 수가 없어요. 안 되나요? 사실은 경에서 지금 알려주는 이야기를 그렇게 봐야 됩니다. 불교 수행이 무엇을 하자라는 수행이냐 하면 이 몸으로 1000년 살려고 하는 수행이 아니에요. 이 몸으로 무병장수하자라고 하는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수행일까? 무명과 가래를 제거함으로써, 그죠?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내면에 나를 중생으로 묶어두는 이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따지면 마음 때문에 마음의 조건관계, 달리 말하면 상이죠. 마음과 관계된 영역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불교 수행이라고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완성했어요. 깨달았어요. 아라한 되었어요. 이러면 완성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 완성의 영역이 굳이 구분해서 말하자면 마음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그 상황을 우리가 뭐라 해요?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윤회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윤회에서 생겨난 이 몸이 아라한 되었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라, 아라한 되었다고 당장 죽어버리는 거 아니라, 이 몸으로는 그냥 살아가다가 이 몸의 수명이 다해서 죽으면 죽은 다음에 아라한이 되었어? 번뇌를 완전히 부수어가지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났어? 그래서 가래가 없어. 이러한 삶의 결과는 뭐냐 하면 이제 죽고 나면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래서 생노사의 윤회하는 삶의 문제가 그런 방법으로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딱 알려주시는 게 그거요. 비성비비성처의 상해 문제까지를 다 극복을 해서 넘어섰다. 그래서 할 일은 다 했다. 뭐 그 상황으로. 그러나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다. 아직까지 아라한 상태로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된, 마음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몸과 함께 살잖아요.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것은, 몸은 정의가 되잖아. 부모에게서 받은 거고 물질로 된 거고, 뭐 밥과 죽으로 직접 가는 거고, 뭐 죽으면 벌레도 막 먹고, 뭐 이렇게 그 물질로 된 이 몸의 특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몸과 함께 했을 때의 그 몸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하여간 우리가 이 몸으로 1000년 살자는 수행 아니고 마음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해소하자,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자, 이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삶을 완성했다 해도
이 몸의 상태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몸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 상황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라한이 돼도 병이 걸려서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라한이 돼도 탁발을 못해서 밥을 굶으면 배가 고픈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해준다고. 근데 그 얘기가 이렇게 봐야 되죠. 아라한하고 중생하고의 차이가 이 1차 인식의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중생은 무명의 요소가 간섭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라한은 무명이 버려진 명이라고. 명의 요소가 간섭하는 이 차이가 있잖아요. 무명의 요소가 간섭할 때는요, 내입처도 무명의 요소 욕탐이라는 족쇄에 묶여 있다고. 외입처도 무명이라는 족쇄에 묶여 있다고. 특히 외입처가 무명이라는 족쇄에 묶여 있는 요거를 뭐라 그래요? 왜곡되었다, 니밌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입처도 무명이라는 족쇄에 묶여가지고 나라는 존재 상태 자체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탐이든 진이든 치든 어떠한 이런 오염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중생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라한이 되었다, 명의 요소가 간섭한다라는 것은 경에서도 그 얘기를 하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난 이 상황이 돼도 5가지 감각 기능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라한에게도 식과 근이 함께하는 내입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내입처, 외입처에 족쇄로서 작용하는 무명이 없이 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면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문제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이 내입처에는 내입처가 하여간 식과 근이니까 그 근이라고 하는 이 몸은 어때요? 몸은 물질이란 말이에요.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의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이 영양 상태가 나쁘다거나 이래도 물질인 몸은 탈이 생겨요. 거기에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늙었다라고 하면 또 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내면의 마음의 문제가 100% 해결이 됐다 해도 물질인 몸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 얘기 다 당하죠? 그래가지고 아라한들도 병이 걸려가지고 우리 뭐 경전에 보면 그거 많잖아요. 아라한들이 칼을 쓴다 해가지고 이러한 몸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을 굳이 내가 안고 갈 이유가 있느냐? 산불런성한 아라한인데. 그리고 불교적으로는 중생들한테는 자살이 허용되지 않지만 아라한한테는 그럴 경우 자살이 허용되지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 말하고 심지어는 부처님도 최초의 아라한 깨달은 분이라 해도 부처님에게서도 그 몸은 어쨌든 깨닫기 전에 생겨난 그 몸, 물질 상태인 그 몸, 부처님도 완전히 반열반하셨다라고 선언되는 그 이전에는 물질인 몸에 의해서 생겨나는 문제는 겪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병이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경에 자주 나타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요거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아라한의 문제 다 끝났지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엄밀하게는 그러니까 몸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 상황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지금 경이 뭐라고 말해요? 단지 이 몸을 조건으로 하는 생명의 조건 지어진 유깁만의 불안은 있다. 요 얘기죠. 내입처, 유깁을 말하면서 생명을 조건으로 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몸을 조건으로 한다. 라고 해서 물질인 몸 때문에 생겨나는 불안은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는 무소유초의 상으로의 상은 공하다라고 분명히 알고 비상비비상처의 상으로의 상은 공하다라고 분명히 알고 단지 이 몸을 조건으로 하는 생명의 조건 지어진 유깁에 공하지 않음은 있다라고 이렇게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은 공하다고 관찰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있는 이것은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한다. 안 한다요? 이와 같이 진실하고 전도되지 않았고 청정한 공에 들어감이 있다. 이게 끝까지 올라간 거죠. 자, 유사한 얘기가 이제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안 한다요? 다시 비구는 무소유초의 상을 사유하지 않고 비상비비상처의 상을 사유하지 않고 무상심삼매를 조건으로 하는 한 가지만을 사유한다. 요거 앞에랑 똑같죠? 그의 마음은 무상심삼매로 깊이 들어가고 순일해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그는 이와 같이 분명히 한다. 이 무상심삼매도 유의적이고 의도된 것이다 라고. 어떤 것이든 유의적이고 의도된 것은 무상하고 소멸의 법이다 라고 분명히 한다. 요건 무슨 얘기죠? 앞에서는 무상심삼매에 들어있고 그 상태를 말하고 있지만 이건 이런 얘기였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 자체를 상의 병들음을 직접 치유는 못했지만 번뇌를 직접 부수는 것은 아니지만 순환의 구조에서 이 상의 무더기 중에 어떤 것이 선택되어서 일어난다고? 기를 조건으로 선택돼. 그러면 마찬가지 무상심삼매에 들어먹는다라고 할 때는 명예 요소로 오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고삼매의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명의 상태로 오니까 치유된 상이 간섭하는 요 상태를 보인 거예요. 앞에 문단에서는. 근데 이제 지금 마지막 문단에서는 뭔가요? 이 무상심삼매도 유의적이고 의도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한다. 요거 뭐죠? 사마타 비파사나 그 얘기죠. 유의적인 것이다 라고 본다. 요것이 마지막 단계인 이탐 소멸의 과정, 사마타 비파사나로서 번뇌를 부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 유의적이고 의도된 것이라고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부수는 번뇌를 부수는 작업에 의해서 어떤 것이든 유의적이고 의도된 것은 무상하고 소멸의 법이다라고 분명히 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경전의 이제 완성이 이렇게 표시돼요. 그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볼 때 용루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유루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무명루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해탈해서 해탈했다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그는 이렇게 분명히 한다. 용루를 조건으로 하는 어떤 불안도 여기에는 없다. 유루를 조건으로 하는 어떤 불안도 여기에는 없다. 무명루를 조건으로 하는 어떤 불안도 여기에는 없다. 단지 이 몸을 조건으로 하는 생명의 조건 지어진 유김만의 불안은 있다. 라고. 여기까지 그대로 설명 필요 없이 연결되어 오죠. 그는 용루로의 상은 공하다라고 분명히 알고 유루로의 상은 공하다라고 분명히 알고 무명루로의 상은 공하다라고 분명히 알고 단지 이 몸을 조건으로 하는 생명의 조건 지어진 유깁에 공하지 않음은 있다라고 이렇게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은 공하다고 관찰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있는 이것은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한다. 안 한다요? 이와 같이 진실하고 전도되지 않았고 청정한 공에 들어감이 있다라고 했어요. 요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보죠. 앞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의 상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의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요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상 자체의 병듦을 치유한다, 번뇌를 부순다, 요 얘기로 접근된 건 아니죠. 이 순환 고리 가운데 어떤 상이 간섭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계가 일차인직에 간섭하냐에 따라서 또 상이 선택되어서 요거를 계속 본 거죠. 그걸로 삼매가 심화되어 올라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 무상심 삼매까지 삼매 상태에서, 그죠? 삼매 상태에서 중생의 상태를 넘어선, 달리 말하면 상수별의 개념, 여기까지를 말했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예요? 이것조차도 유의적이고 의도된 것이다 라고 본다라는 이런 표현에서 상의 병듦, 상의 병듦을 치유하는 사마타 윗바사나를 말해준 거죠. 그리고 이때 상이 병들었다라는 것을 뭐라고 해요? 번뇌, 이렇게 말하죠. 이 번뇌가 어떤 게 있나요? 욕계 중생의 번뇌는 용루, 색계 무색계는 존재의 번뇌해서 유루 이러고, 상나가정이라는 존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중생을 만드는 요거는 무명루,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런 세 가지 번뇌를 말하면서 이제 용루를 조건으로 하는 아니지, 그래가지고 요렇게 그 유의적이고 의도된 것, 요렇게 보는 일, 사마타 윗바사나를 했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용루, 유루, 무명루로부터 해탈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순환의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올라간 그 끝에 가가지고 상의 내면에 들어가서 상 자체를 치유한, 그걸로써 완전히 해탈한, 요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탈했다. 그랬더니 용루를 조건으로 하는 어떤, 유루, 무명루를 조건으로 하는 어떤 불안도 없고, 단지 몸을 조건으로 하는 불안은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이게 완전히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서 아라한됨까지를 선언한 거죠. 결국 공하다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어떤 가르침을 주신 거죠?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상태를 놓고 이 몸 밖에 있는 다양한 삶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부터 내면으로 들어와 가지고 상이라고 하는 내적인 경향의 레벨을 낮은 거에서부터 차례차례로 어떻게 해요? 차례차례로 비워나가는 거죠. 비워나간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없앤다 이거죠.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라고 하는 곳으로의 공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최종적으로는 무엇이 없다고? 그죠? 용루, 유루, 무명루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번뇌가 없는 상태까지로, 번뇌가 없다, 번뇌가 공하다라는 여기까지를 없다라는 요 한 가지 단어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했지만은 무상심산매 말고 공심산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바로 뭐 산매니까 이제 순환 과정에서 이렇게 없는 거 말을 하겠지만 결국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낮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번뇌 자체가 없는 상황까지로 단계적으로 비워나가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결국은 이게 비워나가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아라한 되어라. 사마타 윗바사나 사념처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비워 나가가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상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병동의 상태, 번뇌까지도 없는 상태를 만들어라. 그러면 아라한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공에 대한 작은경이 거기까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사실은 이 경이 알려주는 부분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만 얘기를 마무리로 한 가지만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 경전이 표현을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 하면요. 이런 표현을 써요. 순냐? 순냐미당 산야갓당 바와사나 입니다. 순야 이땅 산야가 땅 네와 산야 나 산야 야따 나 요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요게 지금 저기 5페이지 제일 아래쪽을 제가 지금 예를 들고 있어요. 5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제일 마지막 줄 순야미당 산야가땅 네와 산야 나 산야 야따 나 산야 야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거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죠. 순야 요거 뭐예요? 없다, 공하다 요 얘기죠. 무엇이 없느냐 하면 이당이라는 게 지스요. 요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냐 하면 산야 갓당 네와 산야 나 산야야 따나 뭐 산야야 이래가지고 비상 비비상처의 상이라고 이게 요거 비상 비비상처의 상이고 요거는 이제 삼냐는 이제 상이잖아요. 상인데 어떻게 수식되냐 하면 갓당 이게 고요. 가는 거야. 상인데 가 어디로? 비상 비비상처의 상으로 가는 상이요. 그런데 이거 비상 비비상처의 상으로 가는 이 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 대략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하면 제가 여기 이 마을의 상부터 비상 비비상처의 상까지를 다 이렇게 적었죠. 요거 뭐냐 하면 짠디 부분이 마을의 상, 사람의 상, 숲의 상, 땅의 상, 공무변체의 상, 식무변체의 상, 무소의 상, 비상비상의 상 요거 다 묶어가지고 한 단어로 말하면 뭐죠? 한 단어로 말하면 요거 상이지 뭐. 그죠? 무슨 얘기냐 하면 상이라는 게 있는데 상은 우리가 알지만 상온, 여러 상들이 쌓여 있는 거잖아. 그 쌓여 있는 상을 보면 낮은 거에서부터 마을의 상, 숲의 상, 아니면 뭐 우리 보통 하는 걸로는 욕상, 색상, 무색상 이렇게도 구분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지금 말하면서 단계적인 향상을 말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요게 지금
비상비비상제의 상에 대해 얘기했지만 앞에서는 동일한 게 없다 무엇이 이 상이 어떤 상이냐 마을의 상으로 가는 상이 그러니까 마을의 상으로 가는 이 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돼요? 상온에서 점점 그렇죠. 커지는 거죠. 그죠? 그죠. 예.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잘라가고 있는 거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마을의 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상이라고 하는 이것도 다 따지면 크게 보면 상이요. 요거를 구분해 놨을 뿐이요. 그죠? 요 해석이 그렇게 되죠. 비상비비상처의 상으로 가는 상이라는 이것이 없다. 그러니까 상은 상인데 어떤 상이냐면 비상비비상처의 상이요. 그거 비상비비상처의 상이라는 거하고 상하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상 중에 이렇게 나누어 놓으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일부의 상이 비상비비상처의 상이에요. 요거죠. 우리가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 하잖아요. 요거 이제 지워도 되죠. 이제 다 써먹었어. 다 써먹었어요. 지워요. 우리가 상을 병들었다, 치유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치유된 것은 무상고 부와 부정 이렇게 말하고요. 병들었다는 게 존재라는 측면에서 병들게 상나가정이잖아요. 그리고 상나가정에 의해서 중생이 되었다라고 하면 중생이 현상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니 욕계 중생이면 욕상, 여기 이제 상나가정의 상이지. 그러면 욕상, 색상, 무색상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알고 보니까 번뇌라고 하는 것이 병든 상인 것 같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요? 그러니까 욕상이라고 하는 욕계 중생 수준으로 병든 상은 용루여.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죠. 색상, 무색상, 중생 수준으로 병든 상은 유루라고 번뇌라고 불러.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이거 사실 우리가 이런 찾아낸 거잖아요. 그리고 상나가정으로 병든 상을 무명루라고 한다. 이렇게 용루, 유루, 무명루라는 세 가지 번뇌를 상의 병듦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된 과정이 어떠느냐 하면 진짜 우리 삶의 메커니즘 시작해오는 그 과정 두 분 공부하시기 전일 것 같은데 그때 과정에서 보면 이런 장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쭉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무명의 위치가 정해진 거예요. 무명이라는 것이 상이 병들면 요 자리에 생겨나는 건데 맞지마니까야 9번이죠. 정견경에 보면 무명하고 번뇌하고 서로 조건된다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이 이야기는 무명이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납니까? 번뇌를 조건으로 생겨납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번뇌가 뭔지 잘 모른다고. 근데 가만 우리가 메커니즘을 그려가다 보니까 무명이 수 때문에 생겨나나요? 아니요. 수는 그냥 대상이에요. 그죠? 이 대상에다가 상이 병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무명이 생겨요. 외입처가 그냥 다 니미타가 아니잖아요. 무명의 요소라는 것 때문에 니미타가 되듯이. 그래서 상이 병들었을 때 무명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무명은 번뇌와 서로 조건된다.
번뇌를 조건으로 무명이 생긴다? 라고 보니까 무명이 그림으로 그려지니까 무명은 상이 병든 거 요것 때문에 생겨난다라고 알 수 있잖아. 그런 가운데에 무명은 번뇌를 조건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상이 병든 것을 번뇌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번뇌를 조건으로 무명이 생겨난다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요 상이 병든 것을 번뇌라고 이해하고 보니까 그야말로 상나가정의 상은 그대로 무명이잖아요. 욕상이 욕이고 색상 무색상이 유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나니까 이제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치가 나오는 이런 것도 설명이 되고 요거 합쳐가지고 유위적인 삶이고 모든 게 다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참 바르게 해석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공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제 입장에서는요 더 중요한 거를 본 거예요. 자, 좀 전에 이제 요거 비상비비상처의 상으로 가는 상이라는 이것이 없다 이랬거든. 요거 상이 어디로 가는 그 상 이 얘기가 뭐 멀리 어디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 상이라고 하는 덩어리 중에 구분되어 있는 것 중에 요리로 간다, 요리로 간다, 요리로 간다 요거잖아요. 그죠? 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그 단계 중에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욕계 중생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상이 욕상으로 가는 거지 뭐. 그죠? 공무변처의 중생이라 하면 이 상이 공무변처로 간 거지 뭐. 표현을 그래야 하지만 사실은 공무변처 상태의 상. 공무변처의 상을 말할 때 상이 공무변처의 상으로 갔다 요 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같다라고 같다라는 단어, 간다라는 말이 쓰여 있지만 사실은 지금 상을 구성하는 것 중에 어떤 상을 선택해서 말하느냐 이걸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경의 그 마지막 문단에서 뭔 말이 나오느냐 하면 요 자리에다가 6페이지 맨 아래에서부터 7번째 줄을 볼게요. 네. 까마사와 외나라고 나오잖아. 요 자리가 순냐 미당 산냐가땅 까마사 외나인데 이게 그건 격의 변화고 까마사와 이거거든. 까마사와 뭐해요? 용루잖아. 용루로 가는 상 이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앞에 있고 비상비비상처까지 전체 과정 동일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상이 상 아닌 용도라고 하는 다른 쪽으로 상이 간다? 이 얘기 아니잖아. 상을 구성하는 것 중에, 그죠? 상을 구성하는 것 중에 용루라고 하는 상의 일부로 가는 거잖아. 요 개념이죠? 어디? 요게 지금 저기 6페이지. 까맣어. 예. 그러니까 요 말을 알겠죠? 요게 뭐 비상비비상제의 상으로 가는 상 그것 요거와 용루로 가는 상 그것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까마사가 용루라고 불리는 이게 뭐냐 하면 상의 무더기를 구성하고 있는, 그죠? 상의 무더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의 일부요.
이렇게 봐야 되죠. 마찬가지로 동일한 개념이 이어가지고 순야 미당 순야 갓당 바와사 외나 띠 해가지고 유루 또한 상의 일부여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어가지고 순야 미당 삼야 갓당 아위자와 세나 띠 와자나 띠 이래가지고 무명루 또한 무명루로 가는 상 이것이 없다 라고 해가지고 용루, 유루, 무명루라고 하는 이 번뇌가 상의 일부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중생으로의 영역 이렇게 말하면서 뭐 욕상 이런 거 마을의 상부터 비상 비비상처까지 이렇게 삼매를 심화해 가는 과정을 말하고 그 끝에 가가지고 상의 내면을 직접 치유하는 이 자리로서 번뇌로부터 해탈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요 번뇌 자체가 상의 일부인 것이다 라고 이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사실은 뭐 경전을 잘 풀었죠. 논리적으로 잘 풀어가지고 번뇌가 무명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에 의해서 상이 병든 것을 번뇌라고 한다라고 해석을 해왔는데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게 사실은 지금 이 상에 대한 이야기가 뭐예요? 2차 인식 이야기고 딱가의 출발 중심이고 우리가 삶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자리 여기 아니에요. 근데 이 자리에서 나타나는 번뇌가 우리가 그동안 이런 무명을 번뇌를 조건으로 무명이 있다라는 이 논리에 의해서 이 자리를 상이 병든 것이 번뇌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논리가 타당하다. 정말로 용루, 유루, 무명루라는 이 번뇌가 상이다 라고 이경이 이 해석 제가 해석 잘했죠? 이 번역이 제가 잘못 번역한 거 아니죠? 동일하게 마을의 상부터 비상비비상처에 이어지는 연결되는 자리에서 번뇌가 설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건 바르게 해석을 한 거야 이게. 그죠?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그려내는 삶의 메커니즘 그 가장 심오한 영역에 대한 우리 해석이 경전적으로 확인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이경에서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늘 공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라는 것이 뭐 이 경의 주제고 가장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이 경전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의 가장 어려운 영역에 대한 타당성이 이 경전을 통해서 확보되었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경의 마무리는 어떻게 돼요? 과거세의 사문바라문도 이러한 공이고 미래세의 사문바라문도 이러한 공이고 현재의 사문바라문도 이러한 공이다 라고 해서 공은 굳이 용수 스님이 공이 연기여 라고 다른 의미를 심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이 그야말로 공이라고 하면 진실하고 전도되지 않았고 청정한 공이 있다 라고 이런 의미로 없는 것으로의 공, 그 없는 것을 단계적으로 향상해가지고 깨달음까지 이끄는 이런 공에 말씀 그대로지 뭐 진실하고 전도되지 않았고 청정한 공이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져 있다고요. 이거면 되지 여기에다가 괜히 다른 의미를 심어가지고 뭐 혹자들에 의하면 부처님은 공을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거나 이런 건 사실은 무지의 소치죠. 오늘 우리 공에 대한 이야기 정말 의미 있는 공부했고 이게 이외의 전승된 가르침의 한 가지로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확인이 되잖아요.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사문바라문들이 이 공이라고 하는 거
그죠? 이러한 공, 아무리를 뭐라고 했더라? 공을 이 공의 모두 이 청정하고 궁극에 위 없는 공을 성취하여 머물렀다라고 이 얘기를 해주잖아. 그래서 부처님이 이 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그야말로 전승되는 가르침으로 그 중요도를 확인시켜주고 있다고요. 우리 동영상을 누가 볼지 몰라도 이제 사실은 이런 경전을 확인하게 되면 더 이상 용수 스님이 공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뭐 이런 무지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제 더 이상 공을 연기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부처님은 공을 두 가지 공이 있고 그 중에 순야따라는 공을 이런 의미로 절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오늘 이제 한 가지 더 나눠드린 교재가 있어요. 요거는 디가니카야 9번 뽀따빠다 경인데요. 아까 우리 저기 그 마을의 상부터 비상비비상처의 상까지 갔잖아요. 요거는 이제 요건 이제 읽어보죠. 저기 위에 박스에 원인과 더불어 조건과 더불어 인간의 산야는 일어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 어떤 산야는 공부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떤 산야는 공부에 의해서 사라진다 라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긴 경인데 압축을 해놓으면 이래요. 초선의 성취 이전이면 뭐 욕계 중생이죠. 욕계 중생일 때는 그냥 이전에 있었던 까마산야 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를 뭐라고 하냐 하면 까마산야 욕상을 가진 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초선을 성취하잖아요.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조건으로 생겨나고 소멸하잖아. 공부를 해가지고 초선을 성취했어요. 그러면 소멸하는 산야, 그러니까 공부에 의해서 소멸하는 산야가 뭐냐 하면 욕상이 소멸하는 거야. 더 이상 욕계 중생이 아니니까. 광재법은 요 말 타당하죠? 예, 요런 그 체계를 가지고 말해요. 그러면 까마산야, 욕상은 소멸하면서 초선의 산야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위베까자 삐띠스카 스쿠마 산야 사자 산야 이러는데 이게 뭐 이게 저기 멀리 이게 여윈인가 이건 그래. 여윈에서 생기는 희와 락의 미묘하고 진실한 상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초선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초선이 생기고 그 상태를 초선의 산야를 가진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요게 그대로 공부가 향상해가지고 무소유처를 성취하면 식무변처의 산야는 소멸하고 무소유처의 그 미묘하고 진실한 상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럴 때를 무소유처의 상을 가진 자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저기 상 하면은 2차 인식의 결과로 여기 심 맞으면 여기 냐나잖아요. 심의 몸통 냐나잖아요. 그 옆에 박스 친 게 뭐냐 하면 어떤 산야가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산야에 상응하는 냐나가 반드시 생겨난다. 그러면 그 상태의 찌따가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상과 수를 조건으로 찌따가 생겨난다. 심행, 찌따의 형성작용이죠. 그런 부분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기에서도 요거 나눠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그 상이라는 것을 상 한마디로 말하지만 그게 이렇게 욕상, 초선의 상 내지 비상비비상처의 상 이렇게 그 구분되어져 있는 것. 그리고 오늘 수업의 마무리에서는 그러한 그렇게 표현은 안 되지만 용루, 유루, 무명루라는 것도 여기에 다른 측면에서 그 상에 포함되는 상의 일부 그런 개념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상에 대한 이해와 공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번뇌가 그러니까 상의 병들을 번뇌라고 한다라는 우리 삶의 메커니즘의 기본 틀, 이 모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늦게 맞춰서 늦게 미안하네요. 빨리들 가셔야 될 텐데. 뭐를 생각했냐면요. 네. 마치 양파처럼 양파가 네. 이제 양파 온전한 양파는 우리 그렇죠. 인생 양파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욕탐으로 이제 욕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있다가 수행을 통해서 가면은 한 겹씩 그렇죠. 맞습니다. 벗겨지면서 예. 맨 마지막에 남은 그까지 이제 사라지면은 네, 그렇게 보셔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거는 내가 나라한이 되어도 몸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남아 있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위험을 당할 때까지는. 예. 어쨌든 뭐 수행 우리 불교 공부가 이 몸으로 천년 살자는 공부가 아니라는 개념 아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네, 수행을 잘해서 마음이 이제 높아지면은 마음의 상태가 높아지면은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도 그 마음의 승화로 아마 그렇죠. 훨씬 그 강도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병을 알아도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작은 몸의 병에도 크게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은 거고요. 뭐 그런 개념은 분명히 있죠. 예. 있겠죠.